트럼프 2기의 표적 관세 부과가 4월 2일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중국을 비롯한 각국의 대응책이 속속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시장의 관심은 중국이 어떻게 대응할까로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던 코인 강국론을 겨냥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사 한상춘 연설위원 모셨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지난 주말 있잖아요. 네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발언이 통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이거 어떤 얘기죠? 네, 일단은 오늘 김대현 앵커가 첫 날이죠.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 앞으로 김 앵커가 잘할 수 있게끔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뒷받침해 주시고요. 저도 이렇게 열심히 후배들이 이렇게 자라나는데 뒷받침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이번 주에는 국내에서 여러 가지 정책 일정이 굉장히 격동의 한 주가 될 것 같아요. 네, 김 앵커 역할이 크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미국 증시에선 지난주 금요일에 가장 관심이 됐던 게 쿼드러플 데이죠. 근데 이제 쿼드러플 데이는 당초에는 그렇게 우려되지 않았습니다. 역시 월가의 관심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의 관세에 대한 발언. 그동안 이제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경기라든가 증시가 부진한 분야에 대해서 애써 외면해 왔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발언을 내용을 보면 가장 민감하게 대응했다. 아마 김 앵커께서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라면 경기라든가 증시가 부진하면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민감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관세에 대해서 유연성 발언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에 관세에 대해서 그렇게 증시를 떨어뜨렸는데요. 유연하게 된다면 트럼프 진영에서는 이런 소리 듣더라고요. 워싱턴의 퍼리네크라든가 전체적인 기관에 따르면 한 다우존스는 한 1000포인트 이상 끌어올리지 않겠느냐 하는데 우리 캐서분이 전해주셨습니다는 다우지수가 소폭 반등에 끝나는 것 같아요. 역시 신뢰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주말부터 수정헌법 1조 논의가 사실 월가에서도 많이 얘기하는데요. 수정헌법 1조는 뭘까? 자막에서 나오고 있습니다는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해서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니라 정치권의 가짜 발언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이냐 하는 측면이거든요. 이것이 언론의 자유로서 한 나라의 통수권자의 가짜 발언을 인정할 것이냐 하는 문제거든요. 그럼 인정한다면 도덕성이라든가 이런 게 전부 또 법이라든가 규정이 전부 무시게 되고 대통령의 통치행위가 법망을 피해가는 통치행위가 굉장히 크게 되거든요. 사실 이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논란이 계속되겠습니다는 법과 규칙에 이렇게 해서 신뢰가 형성되는 거거든요. 신뢰가 떨어짐에 따라서 증시에서는 트럼프의 관세 유연성 발언에도 불구하고 주가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아마 수정헌법 1조 논의는 이번 주에 우리나라도 격동의 한 주, 정치 한 주에서 이 얘기가 민감해서 그렇습니다는 우리 정치권도 가짜 발언이 많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굉장히 우리나라도 주목될 사항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 페이크 뉴스를 비롯해서 특히나 미국의 이 수정헌법 1조 논쟁은 이 한 주간의 큰 뜨거운 감자가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 지난 주말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다는 이 플렉서빌리티, 즉 유연성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 유연성을 좋게 봐야 됩니까?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네, 우리가 이제 트럼프의 눈의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리면 협상의 기술이라는 이거 보면 관세는 협상력 증대를 목적으로 하지 실제 부과는 별개의 문제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는데요. 기업은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김 앵커께서도 기업을 하면 코스트 미니마이션 하고 프로핏 맥시마이제이션 하는 게 가장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용을 최소화하고 이윤을 극대화하면 그런데요. 이걸 국익적인 관점에서 보면 미국의 이렇게 국민들의 희생을 적게 하면서 미국이 의도했던 목적을 달성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도 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관세에 이렇게 발언할 때 항상 목적을 달성하면 항상 유연성을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은 취임 초부터 이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리는데요. 가장 관심이 되는 것이 트럼프가 관세 비과 이후에 처음으로 유연성 얘기를 본인의 입에 나왔으니까 이 유연성을 어떤 식으로 유연성을 부과할 것인가 하는 측면이 지금 관심이 되거든요. 특히 교육상대국 입장에서 관심이 된다 이렇게 볼 때 있는데요. 일단은 관세 기간의 유예를 하는 것이 이제 유연성 부과입니다. 예정일에 4월 1일을 하면 목적을 달성했다면 유예 기간을 설정해서 나중에 뒷받침하는 것은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이미 설정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2월 4일 날 목적 달성하니까 3월 4일로 이렇게 연기돼서 또다시
이렇게 목적 달성 여부에 따라서 유예기간을 설정하는 이 문제가 될 거로 이렇게 보이고요. 그다음에 무역에서는 트레이드 코드에서 민간 품목이 있고 비민간 품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민간 품목을 중심으로 해서 관세 부과의 이렇게 대상을 조정하는 민간 분야는 아마 이렇게 기본 원칙은 포기하지 않는다 하는 말씀이 트럼프 대통령의 말씀이 민간 분야는 아마 관세 조정의 이렇게 대상에서 벗어날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민간 부분에 대해서는 관세 조정의 대상이 조율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관세율의 조정입니다. 이 세 가지를 4월 1일 날 상호 관세를 부과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측면이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김원카 한번 보세요. 2차 세계대회 가트라든가 WTA에서 자유무역이라는 것은 세계가 평평한 운동장, 레벨 플레이잉 필드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국가마다 관세율 다르고 국가마다 관세 조정 품목이 다르고 그러면 세계 입장에서는 스파게티 보울 효과가 되는 겁니다. 그럼 스파게티 보울 효과는 뭐냐? 삶은 국수를 사발에 넣었을 때는 서로 엉키고 설키거든요. 그런 관점에서는 미국도 복잡하고 그다음에 다른 국가도 복잡하니까 아까 김정 캐스터께서 좋은 얘기를 했습니다는 유연성을 부과하더라도 향후의 관세에 있어서는 불확실성이 증대한다. 아까 이 불확실성을 유난히 강조하셨는데요. 불확실성은 증가한다. 그건 미국뿐만 아니라 교역상 대국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글로벌 이슈의 박지원 캐스터 아까 말씀하신 거죠. 불확실성, 네네. 불확실성. 네, 한 의원님 말씀 쭉 들어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유연성이 결국 부과 시점을 유예한다든지 민간 품목과 비민간 품목을 구분한다든지 아니면 관세율을 조정한다. 네. 뭐 이렇게 종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장 얘기 좀 해볼까요? 네네. 요즘 가격의 움직임을 보면요, 금과 은이 유독 돋보입니다. 어떻게 좀 움직일까요? 네, 김천 PD께서 국제 금값을 보여주시겠습니다는 3,000달러 이상 돼서 사상 최고치 행진을 가고요. 은 가격은 어떤 분들이 전문가들이 사상 최고치라 하는데요. 그렇진 않고 2011년에 미국에서 셧다운 될 때 은 가격이 35달러까지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33달러니까 사상 최고치는 아니다. 근데 여전히 기금속 가격은 가장 높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요. 사실상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금값이 올라가느냐 하는 이 측면에서 이렇게 보면 한 세 가지 요인이 결부될 게 아닌가. 사실 인플레 해칭으로서 최근에 물가가 재발될 조짐이다 보니까 뭐 여기 이제 수치상으로 이렇게 미국의 CPI 상승률이 나오고 있습니다는 인플레 재발되고 앞으로 트럼프 관세에서 인플레 재발된다면 인플레 해칭으로서 금에 대한 수요는 증대한다. 그래서 금값이 올라간다 이렇게 풀이됐고요. 두 번째 요인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지금 불확실하다. 그러면 안정자산을 하는데 프라이트 퀄리티 중에 선택의 범위가 누가 있을까 하는 측면은 미국의 국채는 디볼트 때문에 지금 선택 대상에서 안정자산은 옛날보다 성향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달러도 마찬가지입니다. 달러 인덱스가 103대로 떨어졌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불확실성이 증가했을 때 안정자산으로서 크게 보면은 사실 미국의 국채, 달러 이 기능을 못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금으로 안정자산의 선호경우가 몰리는 상태에서 사실 금값이 이렇게 많이 올라간다고 보겠습니다. 또 다른 요인은 역시 각국의 중앙은행의 탈미국, 탈달러 현상에서 금을 보유를 이렇게 늘려가는 것이 이렇게 금값을 올리는 요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금 얘기를 계속 좀 하고 있는데 각국 중앙은행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금을 보유하는 데 있어서 중국을 압도하고 있다는 거. 이거 좀 더 쉽게 풀었으면 어떤 얘기죠? 네, 중국이 이제 압도한다는 것보다는 금 보유에 있어서는 중국이 가장 많이 이렇게 되죠. 그런 측면에서 왜 이렇게 각국의 중앙은행의 금이 전체적으로 늘려가는데 왜 중국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늘려갈까 하는 측면은 2011년 미국의 셧다운을 계기로 해서 VL보유가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국제통화체제에서 각국 중앙은행들이 금 보유를 늘려가고요. 이때는 중국이 특별히 부각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2011년 미국의 셧다운 이후에는 주로 미국 측 요인에서 중국이 경제 패권 다툼에서 중국의 금 보유이 늘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후를 나눠서 한번 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는 2011년 이후에 국제통화체제에 의해서 금 보유분을 각국 중앙은행이 늘려간다 하는 측면은 역시 달러에 대해서 금태환성이 보장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그 이전에는 사실 달러를 보유를 하는 게 낫죠. 왜냐하면 금과 달러가 태환성이 보장되니까
각국의 중앙 입장에서 금과 달러가 태안성이 보장되면 달러를 가지고 하는 걸 수밖에 없죠. 그런 측면에서 1972년 닉슨의 금태안 정지에서는 달러를 보유하다가 그 이후서부터는 각국들이 이 금태안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국제 통화 체제에서 금 보유비를 늘려간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그런데 2011년서부터는 중국이 뭐냐? 2001년에 WTO 가입했죠. 그래서 자유무역에서 경제 패권을 미국과 버금될 정도로 올라가다 보니까 결국 중국의 그 외환보유에서 달러라든가 미국의 편향적인 이런 자산들을 가져갈 수는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011년 이후에는 각국 중앙은행에서 중국이 압도적으로 금을 보유를 늘려가는 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참고적으로 IMF 통계를 이용해서 각국 중앙은행에서 지금 외화 자산의 달러 보유 비중이 어떻게 될까 하는 측면은 과거에는 한 80%대에서 지금은 57%, 8%대로 더블 기준이거든요. 복식부기 원칙에서 200%를 기준으로 할 때 사실 그 일부 통계에서는 이것이 100%가 넘는다 하는데 그 이중 통계고요. 그거를 100% 시청자분이 익숙한 100% 통계를 보면 57%, 58% 상당히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참 미중 간의 관계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자, 위원님, 중국이 미국 국채를 팔면서 금을 매입한다. 네네. 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결코 달갑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네, 사실 중국이 외화에서 금 보유를 늘려간다면 재원이 뭘까? 뭐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으나 국가 채무 비율이 지금 GDP 대비해서 한 310%까지 넘니까 야 금을 보유하는데 돈은 그렇게 국가의 재정이 거덜났는데 뭐가 좋을까? 바로 미국의 국채를 팔아서 그 매입 대금으로 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국채 보유는 중국의 미국 국채 보유 비율은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과거 1조 3천억에서 지금은 7천억대 초반까지 떨어졌습니다. 특히 이 분야가 트럼프에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영하는 건데요. 트럼프가 당선 이후에 중국의 미국의 국채 매각 속도를 상당히 빨리 늘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중국이 미국의 국채 보유를 보유한 국채를 팔아서 그 매입 대금으로 금을 늘려가는 것은 뭘까 하는 측면은 또 왜 이렇게 트럼프 진영에서는 민감하게 반응할까 하는 측면에서는 트럼프가 갖고 있는 아킬레스 건을 건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국채 매각하면 국채 금리는 올라가겠죠, 시청자 여러분. 지금 가뜩이나 뭐냐,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 가장 큰 게 디폴트 우려 아닙니까? 재정 적자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중국이 국채 매각 속도를 빨리 가면 본드 프라이스 가격은 떨어지고 트레이드 관계가 있는 국채 금리는 올라가겠죠. 그게 뭐냐, 디폴트를 겨냥하는 거죠. 두 번째는 코인 가격을 억제하는 겁니다.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는 코인 가격을 억제하면 트럼프의 코인 강국을 통한 여러 가지 대선의 약속이라든가 그다음에 스테이블 코인 문제라든가 그리고 이런 문제를 전부 뭐냐 겨냥하는 두 가지 목적이 결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중국의 미국의 국채 매각 속도를 빨리 해서 금 보유를 늘려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트럼프 지역에서는 배신행위다. 아주 노골적으로 이렇게 적대시하는 이유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말씀을 듣고 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코인을 강조하는 게 네. 결국 미국의 패권주의를 연장하기 위한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코인 강국론을 중국이 참 견제한다는 느낌을 받는데 어떻게 좀 보세요? 코인 가지고 미국의 패권을 다투기는 좀 어려운 상태고요. 미국의 자체적인 요인을 해결하기 위해서 코인 강론으로 주장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는 최근에 대해서 전략 준비 자산을 지정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국채를 담보로 했습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문제가 됐습니다. 왜 이렇게 미국의 패권을 코인 가지고 하느냐? 코인은 가치가 없죠. 이거 가지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세아 루시법에 의해 가지고 100만 개까지 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는 달러 가치가 안정되죠. 바로 달러 패권을 가지고 하기 위해서 코인을 활용하는 거죠. 코인 가지고 직접적으로 세계 패권을 누리는 게 아니라 달러 가치를 안정시키고 또 재정 적자도 줄이고 디폴트 우려를 줄이는 거죠. 그리고 코인 가지고 대중 강경 수단을 했다는 것은 시청자 여러분 작년 말에 사실 오프닝 벨에서 느닷없이 주식 장소에서 코인 얘기를 했거든요. 왜 그럴까?
지금 상태에서는 중국이 센트럴뱅크 디지털 커런시가 할 때 코인 가격이 되면 중국의 직격탄이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대중경제 수단으로서 코인 강도를 주장했던 시각이거든요. 자, 그러면 시청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이 코인 가지고 세계 패권을 누리는 게 아니라 마가를 달는 게 아니라 미국 자체적으로 보면 달러가 안정되죠. 재정 적자 줄일 수 있죠. 디폴트 문제를 줄일 수 있죠. 대중경제죠. 네 가지 목적을 이렇게 달성하고 있거든요. 이게 트럼프 진영에서 갖고 있는 대내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시진핑이 이렇게 미국의 코인 강국에 대해서 견제한다. 이 점에 있어서는 네 가지 현안 사항을 전부 달성하지 못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시진핑의 견제론, 코인 견제론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참 이게 중요한 대목인 것 같습니다. 결국 중국이 미국 간의 그 미중 패권 경제 연장선상에서 이제 디지털 통화도 어느 정도 수면 위로 올라오는 것 같은데 네네. 시청자분들 참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렇다면 카운터파티에 있는 중국의 시진핑 정권은 이 디지털 위안화의 구상이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 겁니까? 네, 사실 그 코인이 이렇게 올라가면 중국은 센트럴뱅크 디지털 커런시로 디지털 위안화의 이 파크스 시리카 구상이 무력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떤 분은 그래요. 코인 가격이 올라가면 중국도 이렇게 혜택을 받지 않겠느냐 하는데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계 코인의 국별 비중을 보면 미국이 20만 개, 정확히 19만 개로 1등입니다. 두 번째 국가가 어디냐? 영국입니다. 6만 개 정도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우리로서 논란인 이제 북한입니다. 한 14,000개 정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탄이 강국입니다. 이게 이제 부탄이 부자 나라거든요. 근데 시청자 여러분 잘 알려주셨습니다는 부탄이 한 10,000개 정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려는 부켈라 대통령이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했던 이렇게 엘살베도르가 한 6,000개 정도 갖고 있거든요. 그다음이니까 코인을 적게 가지고 있으니까 자 트럼프 대통령이 코인 강국 차원에서 비트코인 가격 올리면 중국은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반면에 사실 센트럴뱅크 디지털 커런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상시 이렇게 무력화되는 측면이거든요. 아시겠습니다는 시진핑은 2012년 취임 이후에 파크스 시리카 구성을 했습니다. 투트랙이죠. 1대1로 계획,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위안화 국제기획, 그리고 제3의 수단으로서 디지털 위안화를 기축통화 방안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센트럴뱅크 디지털은 중국이 가장 앞섰거든요. 아시겠습니다는 2022년 5월 달에 디지털 위안화를 법정화폐, 레귤 텐더로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기존 법화, 위안화가 되겠죠? 1대1로 리드노메이션 했습니다. 그다음이니까 트럼프의 코인 강국이 되면 될수록 시진핑 입장에서 직격탄이다. 왜냐하면 디지털 위안화를 기축통화로 해서 파크스 시리카 구상에 직격탄을 맞는다. 이 대목이 사실 중국이 트럼프의 코인 강국론을 견제하는 또 다른 이유가 된다. 왜냐? 본인의 야망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본인의 야망을 지키기 위해서 참 의미 있는 멘트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진핑 정권이 미국 국채를 팔고 금값을 사모으다 보니까 금값이 천정부지로 또 치솟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참 당혹스러울 것 같습니다. 어떤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금과 디지털 금이라는 비트코인과 보완가게 되지 않느냐 하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최근에 아마 시청자 여러분도 코인에 대해서 저희들보다 더 현명하실 겁니다. 코인 가격과 금 가격은 대체 관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에 대체 관계가 더 심화되거든요. 자, 그런 측면에서 중국이 미국의 국채를 팔아서 금값을 사실 4,000달러를 끌어올리면 금과 코인과 대체 관계를 형성하면 사실 5만 달러 밑으로 되거든요. 그다음이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직격탄을 맞는 겁니다. 그리고 코인에 대해서 이렇게 재정 적재라든가 그다음에 디폴트의 노력도 무력화되는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는 미중 간의 관계는 지금까지 관세를 됐는데요. 이제 4월부터는 NT 보고서, 국별 무역장벽보고서, 한편으로서 상호관세 부과가 되고 한편으로서 미 재무부의 환율 보고서에서 환율 전쟁으로 되는 거고 국채 전쟁은 이미 시작됐던 거고 그다음에 코인 전쟁까지 된다. 이런 경로를 간다. 이런 것을 염두에 둬서 투자 전략을 입으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